앞으로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제 과거처럼 이제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초기 단계 재건축 진짜 이거 들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선호를 바꿀 만한 어떤 제도 정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런 어떤 편향된 선호 체계가 증폭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수도권 기준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올해 내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의 주택 가격 강세는 그런 이례적인 강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는 그냥 오를 때 처분해라, 이게 올해의 저의 그냥 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는 이제 사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도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냉각기가 올 것이고 거래는 위축이 될 거고, 그리고 다음 강세장이 오려면 결국 대출 프로그램이 풀리거나 자산시장이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밑에 기저가 짱짱하지 않기 때문에 관성 자체는 아랫방향으로 향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20년, 21년 이후의 주택시장은 아주 정상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개인들은 본인 포지션에 따라서 최선의 결정을 하실 건데, 그렇다고 막 무리해서 집을 파시거나 이런 말씀은 아닌데요. 근데 그렇지만 거꾸로 무리해서 막 집을 사는 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택은 앞으로 그냥 이제 공공분양주택 같은 경우든 민간분양주택이든 분상제 주택이든 좀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잡으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뭐 약간 시장 정상화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주택 가격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우리 수요로는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무리한 프로그램들을 써야 되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비정상인지 저는 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 기간에 무리해서 거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가 뭐 상급지로 갈아탈 필요는 없는 시장인가요, 지금은?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차등적으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7, 8월에 있었던 그 서울의 과열도 그 상급지 안에서 갈아타는 과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서초, 강남, 용산에도 또 오른 지역은 서초는 반포, 강남은 압구정이 크게 올랐어요. 근데 과거에는 서초구 안에서도 서초동, 반포동, 방배동 비율을 하면은 그렇게 큰 가격 편차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막대한 편차가 나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결국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벌어져 버리니까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모는 누구한테 제일 세게 왔냐면은 서울 고가 계신 분들한테 포모가 가장 세게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포모가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세게 왔거든요. 그럼 그 좋은 입장에서도 그런 포모 현상이, 그런 거는 이제는 끝나간다. 예. 근데 제 말은 맞습니다. 포모가 왔는데 그건 이제 선호 체계가 변한 건데, 결국 이게 돈을 만나야 되는 건데, 자산시장 랠리가 꺾이면서 이런 선호를 현실화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냉각기가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모는 어떻게 끝났냐면은 이제 각성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수요가 꺾이면서 포모가 끝나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이제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금리 낮춰라, 대출 풀어줘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올라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연말까지는 정부가 대출 풀어줄 생각은 없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시장은 좀 이대로 냉각기 진입할 것 같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반복해서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자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동조화될 거라고 갖다 말씀해 주셨는데, 대출은 어쨌든 지금 규제하고 있고 이제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인데, 이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만약에 자산 시장, 주식과 뭐 가상화폐 시장이 좀 많이 괜찮게 좋은 시장을 보여요. 그럼 내년에 서울 부동산 수도권도 또 다시 여기서 좀 주춤하다 다시 상승세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심지의 핵심지를 트로피로 계속해서 거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부자이거나 그러니까 소위 압도적인 부자이거나 막 별풍선으로 막 몇 억씩 벌거나, 아니면 처분 소득으로 주식 대박이든 코인 대박이든 그런 처분 소득이 큰 폭으로 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선호를 현실화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선호는 좋은 집에 가고 싶은 것도 인간의 기본적인 선호이고, 돈을 만나게 되면은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큰 폭의 성과를 낸 사람들은 소위 트로피 주택의 성격으로 이런 입지 지역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올해도 화장품 벤처가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화장품 산업 전체는 안 좋았지만은 우리나라 화장품 벤처
인디뷰티 브랜드들의 그 창업주들이 막대한 엑시트를 했습니다. 뭐 개인 기준으로 2012년에 로레알한테 엑시트할 때 스타일 란다가 3천억 벌었었는데 지금은 엔간한 기업들 다 그 가격에 엑시트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성과가 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본인의 트로피 주택들을 사게 될 거거든요. 서초든 강남이든 보시면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들, 뮤지컬이 됐던 배우가 됐던 영화가 됐던 그런 분야의 입지적인 인물들이 자기 전체의 인생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그런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런 패턴들은 반복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은 소득 부자가 만들어지거나 이제 자산 처분 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필히 생기는 건데, 다만 올해 좀 많았던 거는 그 자산 처분 부자가 올해 좀 많았었다, 이제 그런 맥락이고요. 그리고 점점 느끼는 거는 이런 트로피 주택들은 일반적인 소득 대출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택들이 아니고 이제 소위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소득과 처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주택이 됐기 때문에 소위 그사세가 됐거든요. 근데 그 그사세가 이제 계단처럼 다른 주택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시장 전체는 소위 짱짱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도 리니지를 얘기했지만은 신규 들어가는 유저풀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까지가 소위 상급지였다고 한다면은 미래는 요만큼이 상급지고, 네, 이렇게 더 좁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급지에서 이탈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저한 시세 추락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더 좋아질 입지는 어딜까요? 지금은 이제 뭐 강남 3구, 마용성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앞으로 5년간 대장은 반포고요. 그 5년 이후에 대장은 압구정이에요. 그 두 개는 결정이 된 거고요. 압구정 대장 이후엔 끝이에요. 더 좋아질 데는 없어요. 거기가 한국의 정점입니다. 그럼 5년 안 동안은 반포고 5년 뒤에 압구정인 이유는 뭐예요? 그건 재건축이 되고 신축이 지어지니까요. 주택 가격은 입지 플러스 상품인데 압구정은 신축 상품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프라이싱 할 수가 없습니다. 서초 안에서도 반포가 상급지인 것은 반포가 계속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저도 예를 들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데 그 자동차 브랜드가 새 차를 내줘야지 그 차를 사지, 뭐 5년 전에 출시하고 지금도 안 난다면은 그 가격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상 지역은 한국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외에 이제 어쨌든 이게 가격에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나요? 25개 있습니다. 네, 25개의 구가 있는데 이게 가격별로 다 돼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 이제 이 위치가 더 좋은 위치로 바뀌는 곳은 없을까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상품이 그 입지 가치를 뚫어버리는 경우에는 소위 상품 가치만으로 어나더 레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품성이 극단적으로 좋은 단지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트리마제 같은 겁니다. 거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한강변이고 마고 이런 거보다는 MZ들의 트로피 아파트입니다. 맞아. 식사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시설이랑 또 소형 평형 중심이고, 나 홀로 1인 혹은 2인의 그 트로피 아파트가 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특별한 상품성 때문에 그런 지위를 차지하게 될 그런 단지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동네 전체로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대표님은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 무리해서 지금 살 필요는 없고, 무리해서 이제 고가, 초고가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 네. 그러면 중저가는 지금은 괜찮다는 건가요? 네, 그건 자기 소득대로 그냥 소득의 6배 이내 혹은 8배 이내 기준이라면은 그냥 결국은 주거라는 게 8년 이상 뭐 소위 거주를 전제로 매수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깐만, 그 9억 원 미만의 그런 거는 지금은 사도 그래도 무리되지 않으면 사도 괜찮고, 주거를 8년 이상 적은 비용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초고가는 그러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초고가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집에 사도 된다 안 된다가 좀 다른 거잖아요. 네, 더 뾰족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되는 주택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갑자기 뭐 180억짜리 펜트하우스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 동심원처럼 따라가는데 저는 미래는 더 뾰족해진다 생각하거든요. 리니지 게임의 특징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뾰족해지는 캐릭터들만 제 시세를 유지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캐릭터들의 시세는 현저히 소위 똥값이 되걸랑요. 템 거래하는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그래서 주택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비쌀 때는 동격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따라가는데 거기 리그에서 탈락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수요가 못 올라오죠. 내가 진짜 정점을 산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초고가에 나중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중에 어느 타이밍에 좀 기다렸다 사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 현재 기준 항상 최고를 사십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최고인 데를 사실 겁니다. 지금 최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최고인 아파트를 미래에 사시겠죠. 그렇죠. 네. 지금 아파트를 그분들이 기다렸다가 지금 여기가 지금 최고인데 5년 후에는 아니에요. 네. 나중에 여기 들어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네네. 미래 최고인 데를 사시게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래 최고인 아파트를 살 텐데 그 사는 거의 시점은 본인이 조금 이제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본인이 트로피일 때 사는 거죠. 그 본인이 자기 소득과 처분의 전성기에서. 아파트의 입지 저점 여부와 관계 없다는 네. 의미인 건가요? 그럼요. 자기가 그 소득과 성과가 크게 났을 때, 예를 들면 화장품을 5년 전에 창업했는데 VC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잘 매각해서 1,000억에 매각을 했어요. 올해 소득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분은 올해 결정하실 겁니다. 웬만하면은. 그리고 어느 데를 결정하냐면은 그냥 트로피를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 좋은 집 가서 사보자. 뭐가 제일 좋은데 어디가 제일 좋대. 그럼 거기 대형평 가서 사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트로피에 순위를 매겨가지고 막 여기 해서 여기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기준으로 가장 좋은 데를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가 시작되면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랑 혹은 재개발 산업에 관한 변수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소위 고가, 네. 초고가 군이랑 일반 주택으로 나눴을 때요. 3기 신도시 공급이 되든 1기 신도시가 재건축 되든 말든 초고가 트로피 아파트 매매 가격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쪽은 거의 제 소득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맞벌이 소득이 조금 높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출을 엄청나게 받은 걸 통해 가지고 좀 따라가는 지역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는 소득과 대출과 자산 시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지역에서도 당연히 소득과 대출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소득과 대출로 지어지는 지역에서 주택 공급 늘어나면은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겠지만은 3기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1기 신도시 건설 효과가 저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조금 분산되는 효과가 있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과거엔 사기만 하면 돈 번다고 했는데 지금은 돈 벌기가 좀 힘들다면서요. 맞나요? 케바케지만 일반적으로는 올해 나왔는데 정비사업을 좀 기피하니까요. 네. 근데 저는 정비사업 기피하는 게 2030년대 중반에 일반 분양할 자신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30년대에 현재의 저출산 기조 하에서 우리 거시가 일단 안 좋으니까 당장 5년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5년 안에 끝내고 싶은 사업들을 조금 사고 싶으니까 정비사업도 좀 중후반기 위주로 사시는 거고 초창기 정비사업에는 손이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선호 체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초저출산 때문에 전 시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종전의 관성대로 올해 6월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학군지랑 준신축만 사고 서울만 사는 걸 보니까 지방 강세 안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시차를 두고 지방 강세 다고 있고 지방에도 준신축 아파트들 거래가 좀 짱짱하게 일부 되는 단지들 보면서 강세가 퍼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너는 시장을 너무 보수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간 한 9월쯤 되고 보니까는 달라진 거 없거든요. 앞으로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제 과거처럼 이제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도 올해 좀 티가 나게 바뀐 것은 이 초기 단계 재건축 진짜 이거 들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선호를 바꿀 만한 어떤 제도 정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런 어떤 편향된 선호 체계가 증폭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방 소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인구수가 좀 작은 지방 소도시만 생각하는데 강력시도 위험할 수 있다는 코멘트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에서는 또 서울 이렇게 본인이 만약에 그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제 사는 부동산은 계속해서 더 좋은 입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꿔가는 게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해진 방법이라 볼 수 있는 건가요? 처음에 돈이 없으면 좀 지방에 이제 샀는데 본인이 지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수도권에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거기 팔고 수도권에 돈을 더 모으면 서울에 살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상급지 입지로 갈아타야지 내 자산을 지키면서 잘 불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 피크아웃 코리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세를 저는 피크아웃 강세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피크아웃 강세는 어쨌든 말씀하셨던 그런 소위 중고가 상급지의 선호가 어쨌든 5년 정도는 갈 겁니다. 그 선호가. 다만 선호가 현실화 되려면은 돈을 만나야 되니까 대출 정책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 선호 자체는 계속해서 살아있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종종 나와서 그 이후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의 수도권 강세는 지방에 있는 청년들 다 데리고 오면서 만들어진 소위 지방 죽이면서 만들어진 강세이기 때문에 그 강세는 결국은 지방이 완전히 죽으면서 끝이 난다. 결국은 수도권 안에서도 다시 또 쪼개진 현상이 나오고 또 더 뾰족해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거를 2단계다. 피크아웃 강세 페이지 2단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한 5년만 지켜본다면 그냥 피크아웃 강세 페이지 1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입지 지역 소위 출산율과 관련한 그런 도시나 학군지가 됐건 그러니까 학교가 막 짱짱하고 아이들 많은 이런 지역에 대한 그런 선호는 앞으로 5년간은 더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방에서 유력하게 좀 상승 가능한 지역이나 사도 괜찮은 지역은 그럼 없나요? 수도권 제외하고. 아니요. 지방도 네. 높은 출산율과 직업이 네. 그러니까 직장이 인접한 지역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부산도 부산 전체 출산율에서 가장 높은 게 부산의 강서구거든요. 네. 강서구가 아시겠지만 부산에 있는 그 산업단지에 바로 초인접해 있어요. 다리만 건너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높은 출산율이 있고 근데 강서구에 뭐 있지 이런데 그 명지지구라는 그 택지개발지구가 부산 강서구에 있는데 사실은 부산 얘기를 하면은 맨날 다 동부산권 얘기하고 내륙 부산권만 얘기를 하고 하긴 하는데 직장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치면은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안에서도 이제 학군지 선호가 있겠죠. 그래서 부산 안에서의 그 학군지 선호 현상이 그 안에서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방에서 피카콜에 그런 내용 조금 담았었는데 청주 같은 데가 그 산업이랑 도시 사이즈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청주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 바이오 산업에 심지어 2차 전지 산업에 소위 성장성이 예상되는 그런 산업들을 많이 끼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앞으로 계속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커진다는 거는 결국은 도시 사이즈의 확장이랑 소위 네트워크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지역들은 피크아웃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더 짱짱해지는 도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에서 자주 동탄 같은 데를 얘기했었는데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좀 애매해졌지만요. 책을 샀을 때 대비나 작년 바라봤을 때 대비해서는요.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요즘 삼성전자가 맛이 가고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한국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직장과 출산율과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는 그런 지역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일부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더 구심력이 작동을 하면서 갈 거고 서울만 살아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도 직업과 출산율 간 밸런스가 많은 지역들은 더 뾰족해질 것이고 그거 아닌 지역들은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당겨질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이건 서울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비학군지 지역들에서 학군지 지역으로 아이들이 블랙홀처럼 빨아당겨지고 있거든요. 지금 서초, 강남, 송파 3개 구에 서울 초등학생 전체의 20% 중반이 있습니다. 25개 구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자리와 출산율, 다른 말로는 소득과 학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럼 주택 가격 볼 때 두 가지 요소로 나눠 집값의 변화를 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전세하고 멀티플. 전세하고 멀티플인가요? 예. 전세하고 멀티플로 주택가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라는 거는 일단 적용이 쉽거든요. 그냥 서울의 일반적인 가격은 전세 2배 정도 받는데 중고가 이상 서울 평균보다 더 높은 멀티플을 받는 지역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은 지역이야 라고 이미 결론을 내놨어요. 여기 예를 들면 마포, 마용성이로 대표되는 지역은 멀티플이 2배 넘어가요. 강남, 서초, 송파는 멀티플이 2.34배도 넘어가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이미 결론 다 내려놨던 거고요. 서울 외곽 지역은 이제 나머지 구들이 쭉 있는데 1.7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울 안에서도 여기는 성장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네 라고 이미 결론 내놨거든요. 멀티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한번 프라이싱을 좀 해놨는데 멀티플도 주가처럼 거시 상황을 반영하면서 가니까 가장 좋았었을 때가 보통 언제냐면 21년이었는데요. 21년에 서울 멀티플 제일 좋았었고 그다음 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다가 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올해 이 강세장에 그 21년 전고점 멀티플을 제가 뚫지 못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게 저출산이라든가 저성장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멀티플도 조금 반영하고 있구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고 다만 임차료 곱하기 멀티플이니까 매매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으실 때는 그냥 전세 시장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세 대출과 관련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전세는 임대차 수급 상황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임대차 수급 상황을 통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전세가 빠지면 매매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좋다. 그리고 전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의 역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내려갈 것 같으니까 전세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금리는 기준금리는 아니고 이제는 상품금리다 보니까
당분간은 전세가는 이제 좀 안정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장을 제가 명지대에서 정책론 강의하고 있는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임차료 변화에 따라서 매매가가 변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 시장에 따라서 또 매매가가 변화할 것이고, 대출 정책에 따라서 변화할 것인데, 그 변화하는 시장을 결정한 사람들 마음인데, 그 사람들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라서 우리가 당장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돈을 만났을 때 드러난다. 그래서 올해 돈을 만나서 드러난 사람들의 마음이 작년이랑 아니면 20년, 21년이랑 똑같은지를 비교해봐라. 차이가 있다. 일단 그래서 그 차이를 마음을 바꾸게 한 요소가 저는 이제 좀 출산율이었던 것 같고, 그게 IMF 때처럼 지금 사람들 마음을 후벼 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앞으로 좀 어떻게 하리라 보시고, 각종 정부 대책을 바라보는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가짐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는 이제 과열이라든가 아니면 과열을 좀 방어하려고 하고, 그리고 급락을 또 받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소위 자산시장 과열로 가거나 한다면은 좀 대출을 타이트하게 운용하려고 할 것이고요. 올 4분기처럼요. 그리고 반대로 자산시장도 엄청나게 위축되고, 그래서 수요가 다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걸 20년 하반기에 봤기 때문에, 그때는 거꾸로 23년 2분기 3분기처럼 막 50년짜리 프로그램 만들고 막 40조 돌리고 해서 받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시장을 어느 정도 되도록이면 소위 그냥 한 이 시그마 안에서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주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꾸로 막 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몰거나 아니면 뭐 죽이거나 이런 형태의 정책을 낼 가능성은 앞으로도 낮아 보입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랑 25년에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다면요? 거시 지표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설명하게 된 다음부터는 국내 부동산이 해외 다른 자산 시장이랑 많이 동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과거에는 소위 주식이랑 부동산이 뭐 서로 상보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다 같이 가거든요.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시적인 어떤 변화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 이제 과열과 그 안정화라는 그런 패턴들을 이미 몇 년간 경험을 하셨다면은 그 여러 가지로 포모 같은 그런 심리가 올라올 때 너무 무리해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항상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런 환경에서 정부는 또 상품금리 올리거나 대출 쪼거나 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할 거니까 결국 부동산에 어떤 특별한 어떤 대단한 그런 투자 기회가 존재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사이클대로 자기의 그 생애 주기대로, 그다음 자기 소득에 맞춰서 그냥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의사 판단하시기를 조금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도 뭐 개인적으로도 책을 집필하시기도 하고, 이번에 머니 트렌드 2025 요 책에 공저로 이제 참가하셨는데, 요런 책, 머니 트렌드와 관련된 이런 책을 보면서 우리 독자분들이 좀 어떻게 활용하면 본인의 부를 지키거나 늘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그냥 다 보고 나서 단순히 지식이 늘었다, 이걸로는 사실은 경제경영 도서, 머니 도서로는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죠. 이게 소설책은 아니니까. 제 출판 시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람들은 요즘 재테크 책이나 아니면 자기계발서를 요즘 잘 안 읽으세요. 생각보다 잘 안 읽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계발서는 이건 재테크 책이라서 그나마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조금 읽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작년에도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배우고 실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책을 읽기만 하거나 영상을 듣기만 하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들이 요즘 다 위축된 것도 가르쳐 주기만 하고 이제 실행을 안 하기 때문이고요. 실행을 하는 거를 마치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처럼 캐치업을 해주면서 시켜야 되거든요. 숙제를 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보면은 스스로 실행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대로 뭐가 나왔다면 뭘 한번 해보고, 데이터가 나왔다면 데이터를 찾아보고 하면은, 그러면 그 책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책값 몇만 원 정도가 아니고 그거에 저는 1만 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항상 실행할 생각을 해라. 왜냐, 그냥 기억만 하면은 여기에 경험 기억이라든가 이런 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뇌에 남지 않는다. 그냥 2기로 들어와서 2기로 날아갈 뿐이다. 그래서 잠깐 내가 책 읽었다는
그런 기분만 좋지 내 계좌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재테크 책을 읽으시면 거기 나온 대로 꼭 실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에서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투자 인사이트와 지혜는 결국 본인의 경험으로서만이 완성시킬 수 있다. 네, 직접 해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서요. 꼭 해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말씀 투자 인사이트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머니 트렌드 2025 보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최상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